네, 검색 광고 마케터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6년도 개정 사항에 맞춘 검색 광고 마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많은 변화가 있는 건 아닌데 요즘 검색 광고 마케터 시험이 좀 어려워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강의입니다. 이제 먼저 간단하게 시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검색 광고 마케터는 이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실무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광고 대행사는 물론이고 많은 기업에서 디지털 비즈니스 마케팅 검색 광고의 전문 지식이 좀 필요해진 것 같아요. 이 효율적인 마케팅 분석, 전략 수립 이런 자격을 갖춘 마케팅 직무 자격 요건으로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네, 이렇게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 온라인 비즈니스와 마케팅의 기본 지식을 배양하고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의 이제 국내외 검색 광고 시스템 실무 내용을 반영했고요. 온라인 광고 대행사에 취업하시거나 광고 기획자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한 이 대행사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인증 마크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어, 검색 광고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민간 등록 자격증이고요. 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기준에 따라 등록한 겁니다. 시험 과목하고 합격 기준을 소개해 드릴게요. 시험 과목은 온라인 비즈니스 및 디지털 마케팅, 그 다음에 검색 광고 실무 활용, 그 다음에 검색 광고 활용 전략 이렇게 세 가지고요. 객관식 40문항, 단답식 20문항 이렇게 나옵니다. 총 시험은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배점은 100점 만점에서 이제 7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정보통신 자격 검정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고요. 네, 응시 자격은 누구나 가능하고요. 원서 접수하시면 되고 시험을 응시한 다음에 3주 후에 합격자 발표가 나고 네, 자격증 발급을 원하실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시험 실제 경향 한번 볼게요. 검색 광고 1급 최신 이 경향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요. 또 이번 개정판에도 기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는데요. 섹션별로 보면 파트 1이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광고인데 32% 정도 비중이 됩니다. 그다음에 파트 2가 검색 광고의 이해, 검색 광고 기획, 등록,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한 50% 정도 되고요. 효과 분석, 사후 관리 파트 3가 18%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마케터의 기초가 되는 이 온라인 비즈니스와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이 배경 지식을 일단 키우는 데 되게 유용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 환경 변화와 소비자 특성을 좀 자주 출제하는 경향이 있고요. 단순한 암기보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꼼꼼한 학습이 요구됩니다. 또 최신 트렌드가 많이 반영이 돼서 기출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 이론을 좀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기술의 변화와 업데이트되는 기업의 광고 정책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트 1에서 첫 번째는 온라인 비즈니스, 요거는 중 정도 출제 빈도가 있고요. 온라인 비즈니스, 비즈니스 모델, 경쟁력, 뭐 주요 요소 같은 것들이 출제가 되고요. 디지털 광고에서는 요것 또한 중 정도고요. 마케팅 패러다임,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소비자, 마케팅 프로세스, 4E 이런 게 잘 출제됩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광고에서는요. 요것도 비중이 한 중 정도 되고요. 디지털 광고의 발전사, 배너 광고, 디지털 광고의 산업 구조 이런 걸 묻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파트 2는 일단 실무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정도 한번 이따가 열어볼 텐데 검색 광고의 이해가 중 정도 되고 검색 광고 기획은 하인데 여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 거의 변별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고요. 검색 광고 등록이 이제 가장 빈도가 높습니다. 검색 광고 운영이 또 중 정도 되고요. 네이버 광고 시스템을 주로 중심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카카오와 구글 애즈를 비교 분석하시면 좀 더 정리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파트 3는 이 매출이랑 영업 성과를 분석하는 쪽,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 하나 꼭 반드시 지참을 하셔야 됩니다. 계산기 없으면 풀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계산기 하나 꼭 지참해서 시험 보실 때 좀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여러 번 분석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 분석을 위한 사전 이외 실제 효과 분석이고요. 이게 난이도가 높고 출제 빈도도 높습니다. 주관식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또 사후 관리도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파트 1 온라인 비즈니스 및 디지털 마케팅 파트입니다. 그 중에서 챕터 1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의 개념은 일단 컴퓨터, 스마트폰, 통신 기술과 함께 정보의 생성, 유통이 빨라졌죠.
그러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거래하거나 IT 기술을 기업의 경영으로 폭넓게 적용한 사업 분야를 온라인 비즈니스라고 하죠. 제가 처음에 광고 대행사에 입사를 했을 때 저희 회사는 오프라인 중심의 광고 회사였어요.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온라인 비즈니스를 빼놓고 이 마케팅을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온라인의 비중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의 구조를 보면 일단 전통적인 비즈니스에서는 생산, 물류, 판촉 요런 거를 주로 인제 고려를 했는데 온라인 비즈니스에는 고객 정보가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고객 경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그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 사용자 검증에 대한 신뢰도 구축. 요런 일단 소비자들이 공유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자 이외의 생산적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좀 어려워졌어요. 투입 요소를 보면 전통적인 비즈니스에서는 원자재, 부품, 중간재 이런 게 투입이 됐죠. 근데 온라인 비즈니스에서는 디지털 형태의 정보가 투입이 됩니다. 또 생산 요소를 보면 전통적인 비즈니스에서는 간접재나 완제품 형태의 산출물이었죠. 온라인에서는 정보, 지식재, 또 솔루션 같은 것들도 산출물이 되죠. 이 정보가 실물 비즈니스를 이끌어 나가는 건데 그래서 전통적인 비즈니스에서 투입 요소를 보면 원자재, 부품, 중간재였고요. 온라인 비즈니스에서는 정보나 데이터 바탕 지식이었죠. 생산 요소는 전통적인 비즈니스에서는 이걸 바탕으로 간접재, 완제품 형태의 산출물이 만들어졌다면 온라인 비즈니스에서는 지식재나 뭐 솔루션 이런 게 비즈니스 모델이 됐죠. 메커니즘을 한번 보면 가격 결정 메커니즘에서는 과거 산업 경제에서는 제품 생산에 드는 원가, 이윤 이런 거에 따라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고객들이 어느 정도 지불 의사가 있느냐에 따라 가격이 결정이 되어서 뭐 오픈마켓 이런 것으로 다 가격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가 참 어렵죠. 광고 메커니즘을 보면 기존 이제 대중 매체에 의한 이 광고는 쪼끔씩 그 위력을 잃어가고 아예 시장에서 사라진 것들도 있죠. 뭐 잡지 광고 같은 경우에는 가끔 가다가 요즘은 미용실에서도 잡지를 주지는 않지만 그런 게 인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곳을 보면 좀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참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잡지가 없어진 건 아니겠지만 되게 인제 그 위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고객이 봐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웃바운드라고 해서 인제 고객들한테 찾아가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죠. 그 콘텐츠 생산 메커니즘은 아날로그 콘텐츠는 소수의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제작되고 또 다수의 일반인이 소비를 했죠. 근데 디지털 콘텐츠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사람의 기여도가 원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유저들이 소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인제 생산에 참여하기도 하죠. 성공 메커니즘은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에서는 늦게 시작했다고 해도 선도자가 가지지 못한 부분을 다른 파트너와 협력해서 새로운 승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생과 협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자, 온라인 비즈니스의 유형을 보면요. 일단 전자상거래를 들 수가 있는데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거죠. 가격 비교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별도의 마케팅도 가능하고요. 또 취급 제품군에 따라서 요즘은 소비자만 하는 게 아니라 산업재나 B2B에서도 전자상거래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자상거래라는 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물건을 이제 구매를 하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 기존에는 물건 중심이었다면 요즘은 소프트웨어나 구독 서비스 같은 것도 전자상거래의 범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배송이 없을 뿐이죠. 네. 그다음에 콘텐츠 제공 서비스가 많죠. 음악, 영상, 뉴스, 게임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회사가 있어요. 뭐 어디 떠오르세요? 넷플릭스나 뭐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그죠? 오프라인으로 무슨 매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많은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고 있죠. 디바이스가 또 다양해지면서 영화와 이북 같은 걸 소비하는 소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특정 분야에서 인기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산업 자체가 형성되죠. 이제 요즘은 뭐 제아의 종소리 이런 거 각자 좋아하는 채널에 들어가서 유튜브로 그냥 디바이스나 핸드폰으로 뭐 보는 풍경이 흔해졌어요. 집에 TV가 없는 분들도 많고 저도 집에 인제 TV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점차 개인화되고 또 개인들이 다 바쁘니까 TV 틀어 놓고 왜 시끌벅적했던 집안 분위기가 확실히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정보 검색도 사실은 온라인 비즈니스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유형이죠. 아 디렉토리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제 웹사이트를 분류하는 디렉토리 같은 것들이 발달했는데 이후에 인제 모바일이 발달되면서 넷플의 시리, 알렉사 이렇게 말로 하는 음성 검색도 인기를 끌고 있고
최근에는 챗GPT가 발달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정보 검색의 패러다임을 끌어왔죠. 뒤에 가서 이제 포털 사이트 이야기도 하겠지만, 포털 사이트라는 게 브라우저에 들어갔을 때 첫 페이지를 누가 장식하느냐.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은 네이버를 제일 많이 사용하실 거고, 네, 전 세계적으로는 구글을 제일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이제 아예 브라우저를 새로 만들려고 하죠. 챗GPT나 뭐 퍼플렉시티에서는. 네, 그다음에 커뮤니티도 중요한 비즈니스 중에 하나죠. 고객들의 피드백, 고객 서비스 뭐 이런 거, SNS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커뮤니티에서 진화된 가장 최근의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대행 서비스 같은 거요. 예, 뭐 주문 예약, 호출 이런 걸 대신 해 주는 거죠. 그리고 판매자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들 있죠.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주문을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카카오 택시, 배달의 민족, 영화 예매 같은 것들이 이 대행 서비스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용 결제 서비스요. 코로나 이후에 예, 많은 분들이 이 결제 서비스를 편하게 하는 것에 많이 관심을 가졌고, 특히 인제 핸드폰이라는 매체 자체가 어 본인 인증을 해야 들어가서 잠가 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결제하는 걸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공동인증서나 소스, 삼성페이, 인터넷 전문 은행 이런 것들을 예, 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가상 공간 서비스는 너무나 많이 쓰시죠. 예, 클라우드 이런 것들. 요즘은 챗GPT가 예, 챗GPT를 쓰다 보면 그 뭐 구글이나 아마존의 뭐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곳에 들어가서 그 공간 안에서 모든 프로그래밍이 다 이루어지고 그 환경에서 뭐 파이썬을 설치하고 그런 경우도 많죠. 디지털 노트,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게 대표적이고, 사실 모든 게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영화 같은 거 예전에 생각을 한번 해 보면 이 영상을 이렇게 구매했잖아요. 구매해서 본인 PC에 내려받아서 안전적으로 이렇게 봤다면, 요즘은 그냥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넷플릭스 같은 데 들어가서 영상을 그냥 스트리밍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사실은 내 PC에 부담이 없는 클라우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인제 디지털 전환이죠. 스마트폰을 통한 검색이 늘고 사용자 위치 추적이 가능해지면서 오프라인 매장이나 기업 역시 온라인 비즈니스에 접목하는 경향이 커지고요. 예, 검색 엔진의 역할도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네, 정리를 해 보면 전자상거래가 있고, 콘텐츠 제공 서비스, 정보 검색, 커뮤니티, 대행 서비스, 신용 결제 서비스, 가상 공간 제공, 디지털 전환인데,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오프라인으로 그동안 있었던 것들을 네트워크라는 그런 그 온라인 특성에 맞게 연결되면서 유사한 형태를 재해석하거나 또 편리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 잘 한 번씩 정리해 주시고요. 자, 온라인 비즈니스의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규성이에요. 새로운 거래 구조와 거래 당사자의 참여를 통해서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끌어올립니다. 선도성과 배타성이에요. 남보다 먼저 사업 구사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챗GPT 같은 경우에 지금 전 세계로 중국 빼고는 전부 1 위였잖아요.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선도성, 뭐 신규성 이런 것들이 온라인 비즈니스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효율성입니다. 거래 비용의 절감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이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하는 노력이죠. 그다음에 보완성이에요. 제품 간 온 오프라인 간 기술 간 활동 간 시너지를 통해 가치를 증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고착성이에요. 전용 표준과 같은 네트워크 효과, 마일리지 같은 로열리 프로그램, 그다음에 브랜드 신뢰도 같은 전략적 자산 같은 것들이죠. 로깅 효과라고도 부르는데, 고착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뭐 네이버 플러스나 뭐 아마존 프라임 같은 거, 쿠팡 와우 같은 멤버십 서비스들이 있죠. 자, 온라인 서비스의 성공 요인을 한번 보면요. 음 여기가 응용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아서 어렵게 나올 경우에는 요 부분에서 또 어렵게 꼬아낼 수 있으니까 잘 좀 숙지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가치를 제안하는 건데, 그중에 하나는 고객 경험 극대화예요. 디지털 활용도가 높은 신세대 고객의 경험과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MZ 세대로 대표되는 신세대 경험이 50 대, 60대 미중년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요즘 막 나이 드신 분들도 멋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고객 관점에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인데요. 사람과 기기를 연결하는 장치를 개선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이 많죠. 이게 인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네, 그다음에 신속한 자원 운영 서비스 시스템이 가능한데, 온라인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정말 빠르게 변하죠. 신속한 사업 운영, 과감한 신규 서비스 도입 등 효율적인 자원 운영에 의한 의사 판단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네, 그다음에 지속적인 수익 창출 모델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온라인 비즈니스는 디지털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이 오프라인 비즈니스도 디지털 기술이나 네트워크와 결합하면 새로운 온라인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잖아요. 이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고 해도요, 이 수익과 연결하지 못하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익을 끌어올리는 기간을 되게 단축시키는 게 중요하죠. 기업이 행하는 다양한 활동관에서 상승작용이 일어나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순환 구조의 구축이 중요한데요. 이 선순환 구조의 구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업이 되게 큰 기업이 됐어요. 유니콘이 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게 기업의 이윤으로만 가면 기업이 된소리를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고객을 무시하거나, 기업이 압도적인 어떤 그 장악력을 바탕으로 정부나 그 개인들을 되게 막 좌지우지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게 선순환 구조의 구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요게 굉장히 위험해요. 수익 구조에는 반드시 제품 판매, 대금매수라는 이 전통적인 구조를 따를 필요 없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적자를 내더라도 계획된 적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특정하게 계속 수익을 못 내지만 나중에 어느 그 특정 터닝 포인트에서 이제 급격하게 시장을 장악하면서 그동안 손해봤던 것들을 다 뽑아 내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수익 창출 모델은 뭐랄까,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지만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고객에게 외면을 받는 그런 수익 모델도 오래가진 못한다. 요걸 좀 유념해 보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차별화된 콘텐츠겠죠. 예. 뭐 IP, 지식재산이라든가, 요즘 우리나라에도 약간 지적재산권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져서 이런 걸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도 하죠. 요즘 케이팝이니 이런 것 되게 많죠. 방탄소년단도 있고, 카카오톡의 이모티콘으로 출발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카카오 프렌즈도 그렇고 말이죠. 자,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 한번 볼게요. 포털 사이트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에 브라우저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그런 관문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배너 광고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워낙에 사람들이, 전 국민이 다 보니까 거기에 광고를 내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늘어났던 거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광고를 해도 효과가 가장 높죠. 특징을 보면 이제 포털 사이트가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 노출을 하려는 그런 심리에서 시작이 됐고, 야후 코리아가 대표적으로 그 역할을 했었고, 한메일이 인기를 끄면서 다음이 그 자리에 왔었고, 지금은 이제 네이버가 됐죠. 구글은 아예 네이버랑 다르게 뉴스나 이런 컨텐츠 없이 빈 창만 만들어 놓고 전 세계 점유율 92%를 달성하는 기업을 통했죠. 그러니까 그 검색어를 넣기 전까지는 아무런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챗GPT나 제미나이 퍼블리시티 이런 것도 이 구글의 모양과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창에서 입력을 하기 전까지는 어떤 노출도 없어요. 그래서 참 얼마나 구글이 미래지향적인 회사였는지를 이해가 되고, 어 그러면서 이제 '생성형 AI가 포털 사이트의 지위를 차지하려고 좀 각축을 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구글에서도 아예 그냥 검색창에서 AI 모드로 전환하게끔 만들어 주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익 모델은 검색 엔진을 들 수 있어요. 입력한 키워드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 포털 사이트 검색 엔진 솔루션 업체들이 있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유입시켜서 수익을 얻는 모델이죠.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가 그렇고, 검색 엔진은 그냥 검색창에 그 창만 띄우고 그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수익을 얻어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색 엔진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코난 테크놀로지나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 엔진 솔루션을 병원이나 공공단체 같은 곳에 웹사이트에 납품을 하죠. 자, 그다음에 디지털 콘텐츠도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죠. 아날로그 콘텐츠를 디지털 기기 안에 소비되도록 변환하는 거예요. 영상, 이미지, 음원, 책,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들어갔었죠. 지금은 거의 모든 것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보여지고 볼 수 있고, 시청할 수 있고 소비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분야라고 볼 수 있죠. 네. 유형을 보면 신문, 방송, 게임, 웹툰, 도서,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향후 어디서나 이제 바로 쓸 수 있는 거, OTT 같은 거. 네. 크라우드요. 크라우드가 진짜 디지털 콘텐츠에 큰 지금 뭐랄까? 어 승패를 좌우하는 역할까지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여러분 줌 같은 거 많이 쓰셨죠? 코로나 때 줌으로 그 화상 회의하는 거. 근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에서 드라이브 2 테라 무료로 주면서 2 테라를 주면서
그런 화상 서비스까지 연결하게 되니까 이 줌 서비스 사용자가 많이 대폭 줄었다고 하죠. 네, 그다음에 뭐 드롭박스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로 인제 제공을 했는데, 지금은 뭐 거의 모든 서비스, 뭐 애플도 그렇고 아이클라우드, 뭐 구글 드라이브, 뭐 원드라이브 이런 곳에서 오피스와 묶어서 팔게 되니까 경쟁력을 좀 잃게 됐죠. 소셜 미디어는요, 일단 인터넷이 상용화된 상태에서 우리가 모바일을 손에 쥐고 이제 이웃들과 또 아는 사람들과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사람과 연결시켜 주는 그런 툴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개방과 참여와 연결이 가능한 디지털 네트워크 기반에서 타인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소셜 미디어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네, 인터넷 발전 단계를 한번 보면요, 웹 1.0 시대는 한 2000년대까지였던 것 같아요. 상호작용, 데스크탑 브라우저, 마우스와 키보드를 가지고 컴퓨터가 통신하는 거였죠. 그다음에 이제 서버는 고정되어 있었고 관계형 DB를 활용을 해서 정보를 처리했어요. 웹 2.0은 한 2020년대까지였던 것 같고, 모바일 터치 스크린 이런 게 이제 등장을 했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이 시작이 됐고, 또 분산적인 데이터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이후에는 이제 웹 3.0이라고 불러서 웨어러블이나 뭐 AR, VR 기기, 그다음에 IoT 기기 같은 것들로 컴퓨터를 우리가 소통하는데 말하기와 보는 걸로 간단한 클릭만으로도 소통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것 같고, 컴퓨팅이 막 분산 컴퓨팅이 만들어지고요. 블록체인 기술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죠. 소셜 미디어의 발전 단계도 거기에 맞춰서 웹 1.0 시대에서는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인터넷이 사람들의 생활에 이제 밀접하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2.0 시대에서는 스마트폰 등장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셜 미디어, 뭐 디지털 화폐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블로그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 소셜 미디어가 됐죠. 웹 3.0 시대에서는 이제 아마 음성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요즘 챗GPT나 뭐 이런 걸 보면 생성형 AI 서비스에 그 음성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예. 오타를 해도 다 알아듣지만 대충 말해도 그 한간의 의미를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하죠. 카카오톡에서 운전하다가 메시지를 보낼 때도 이 정확성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예. 웹 3.0 시대의 모든 변화들이죠. 특히 이제 생성형 AI까지 추가되면서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자상거래죠. 인터넷을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결제하고 배송한다. 이런 아주 매력적인 사업 구조였죠. 이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거의 모든 분야가 전자상거래를 베이스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전자상거래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요, 유료 멤버십을 통한 로깅 전략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어요. 뭐 아마존 프라임이나 쿠팡, 로켓와우, 또 네이버 유료 멤버십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죠. 검색, 쇼핑, 결제로 이어지는 게 이제 네이버의 특징인데, 이게 인제 뭐 가만히 보면 뭐 생성형 AI도 그런 것 같아요. 한번 결제를 해서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챗GPT가 초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제미나이가 뭐 드라이브도 주고 오피스도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 뭐 가족도 연결하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폭넓게 러긴 전략에서 사실 가장 좀 앞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옴니 채널 전략도 가능하죠. 예. 채널을 통합해서 고객들에게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백화점에서 들어온 마일리지를 온라인으로 그 백화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어 이마트, 스타벅스 이런 걸 연결해서 사용하고, 또 주마켓 옥션을 최근에 인수했죠. 이제 SSG닷컴이 요런 쪽에 인제 좀 앞서가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 보면 이제 포털 사이트가 기본 베이스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검색 엔진이라고 별도로 나와서 사용자를 끌어모으는 경향이 많이 커졌고, 최근에는 뭐 AI 같은 것도 검색 엔진의 어떤 그 위치를 되게 많이 노리고 있죠. 또 디지털 콘텐츠들도 많이 향상이 됐고, 이게 인제 전자상거래의 어떤 변화된 새로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소셜 미디어 서비스도 굉장히 변화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전자상거래도 인제 최근까지 점점 더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여기 락인 효과 같은 거 좀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어 온라인 서비스 초창기부터 각광받았던 분야죠.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의 증가로 거의 모든 분야가 전자상거래를 동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종합 쇼핑몰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전문 쇼핑몰까지 다양합니다.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를 중심으로 검색, 쇼핑, 결제를 연결해서 체험을 극대화하고요. 쿠팡은 자체 배송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마켓플레이스 등을 통해서 범위를 확대하고 있죠. SSG닷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옴니 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온라인 비즈니스의 성공 요인 중에서 고객 경험 극대화와 선순환 구조를 모두 만족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에 해당하는 기업은? 자, 1번 배달의 민족인데요. 배달의 민족은 어때요? 고객 경험 극대화 하고 있나요? 하고 있죠. 배달 음식 시키고 싶을 때 한 번씩은 다 들어가서 무조건 사용하게 되니까 가만히 앉아서도 먹고 싶은 거 이제 주문할 수 있고요. 또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 엄마가 밖에서 주문해 줄 수도 있고 고객 경험을 정말 극대화했죠. 자, 선순환 구조를 만족시키느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업이 성장했을 때 그걸 참여자나 고객들과 상생을 해야 되는데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고객이나 소비자들을 좀 더 그 수익 구조를 악화시킨다든가 더 힘들게 만든다든가 그런 거는 선순환 구조를 만족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죠.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배달의 민족은 어때요? 뭐 배달료 그다음에 라이더 비용 이런저런 이슈로 인해서 사실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죠. 배달의 민족은 사실은 선순환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당근은 어떤가요? 당근은 개인과 개인이 물건을 팔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광고 같은 걸로 수익을 올리는 모델이죠. 그래서 당근은 고객 경험 극대화와 선순환 구조를 모두 만족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에요. 쿠팡은 어때요? 네. 요즘 아시죠? 쿠팡 대란. 네. 예, 새벽 배송이나 뭐 어떤 문제든 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표이사가 국회 청문회도 안 나오죠. 선순환 구조에 적합한 비즈니스 방식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이미 시장을 다 석권했기 때문에 쿠팡 없이는 어떻게 살겠냐 이런 태도잖아요. 이거는 선순환 구조를 만족시키지는 않습니다. 사실 고객 경험 극대화 때문에 많은 분들이 쿠팡이 이렇게 중요한 존재인지 몰랐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믿고 이제 쿠팡에서도 이렇게 막 나가는 것 같은데 선순환 구조를 만족시키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어때요? 여러분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뭐 애플도 마찬가지지만 애플 앱 스토어도 독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수료를 얼마씩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이 수익성이 달라지는데 거의 독점이라서 선순환 구조가 아니고 맨날 저 EU에서도 반독점법 소송에 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선순환 구조라고 좀 보기 어렵고 이런 플레이 스토어 같은 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도 좀 다양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당근 2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중 온라인 비즈니스의 성공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고객 경험 등 새로운 가치를 제안한다. 특허를 통해 경쟁사의 진입을 방해한다. 효율적인 자원 운용 시스템을 개발한다. 네트워크와 결합해서 지속적인 수익 창출 모델을 활용한다. 네, 고객 경험 요거 있었고요. 효율적인 자원 운영, 네트워크와 결합 요거 있었는데 특허를 통해서 경쟁사의 진입을 방해한다. 요런 건 없었어요. 물론 이제 자신의 그 위치를 공고하게는 할 수 있겠지만 더 많은 사용자를 위해서 특허를 푸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또 온라인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해도 뭔가요? 네스프레소 카페의 그 캡슐도 뭐 10년 정도 가지고 있던 특허를 풀어 가지고 지금은 되게 보편화됐죠. 그전에는 인제 그 네스프레소 캡슐만 썼을 때보다 더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인제 더 많은 커피 브랜드가 들어와서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죠. 네, 그래서 요 2 번이 적절하지 않은 걸로 정답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 메커니즘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생산자가 어느 정도 받을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아, 아니죠. 네. 콘텐츠 생산에 소수의 전문가만이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변했다. 아니죠. 다수의 사용자가 참여하죠. 소비자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가격과 기능을 자유롭게 비교 검토할 수 있다. 그렇죠. 늦게 시작했다면 다른 파트너와 협력을 해도 새로운 승자가 될 수 없다. 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챗GPT가 승자로 거의 굳히는 듯 했는데, 네. 제 생각에 2025년에 승자는 아마 구글 제미나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자산들과 다 규합을 해서 끌어모으면 절대로 챗GPT가 못 이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새로운 승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이 새로운 승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록 같은 경우에는 그록 AI죠. 예. 그 테슬라가 만든 테슬라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록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가 더 많은 시장을 점유하게 되면 그록으로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온라인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뭐라고 부르는가?
제품 간, 오프라인 간, 기술 간, 활동 간 시너지를 통해 가치를 증대시키는 노력을 말한다. 네. 요것도 기출 문제인데요. 요건 보완성이죠. 네. 시너지. 네.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시너지를 끌어올리는 거. 네. 보완성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360도 기출문제 복원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모아지는 양질의 문제들로 교재를 더 간단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시험을 끝나고 잊어먹기 전에 바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